1000개의 마음입니다. 퇴직 후 당신의 외로움. 퇴직까지 남은 날짜를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먼 미래 같던 그날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뭔가 답답합니다. 기뻐야 할 것 같은데 기쁨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할 텐데 이제 남은 출근이 몇십 번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뭔가 어색하고 답답합니다.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직장의 일이 곧 나의 삶이거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항상 저는 이 회사의 누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소개할 땐 회사 이름부터 나갑니다. 자식들도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 회사는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이사님, 부장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팀의 일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 출근 날이 다가오니까 이상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퇴근할 때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책상, 이 사람들, 이 소음이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허합니다. 일을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아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무섭기도 합니다. 아내는 이제 나를 하루 종일 집에서 보게 됩니다. 아내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기도 하고 무언가 미리 정해두려는 것 같은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불안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자기 퇴직하면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뭘 할지 모릅니다. 휴가처럼 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휴가는 끝이 있으니까 쉬어지지만 이건 끝이 없어 보입니다. 손자도 봐야 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돈도 부족할 것 같고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할 게 많은 듯한데 실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 못할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오전 10시에 커피를 늘어지게 마셔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생각, 정말 오래전에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느껴본 것 같은 해방감 같은 것입니다. 이 모순된 감정들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한편으론 기대되고 또 자유로울 것 같은데 공허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마음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봅시다. 퇴직이라는 전환점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 당신의 심리가 사실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회사 휴게실에 앉아 있습니다. 퇴직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후배들이 선물을 건네면서 축하 말씀을 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행복하세요. 신경 쓸 것 없이 잘 누리세요. 라는 말들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뭔가 이상합니다. 근 30년 동안 나를 대변했던 회사의 직책이 이제 사라집니다. 명함에 쓰였던 이름이 없어집니다. 휴대폰 메신저를 보니 업무 관련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아침 8시에 울리던 알람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축하받을 일은 분명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뭔가 빠진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자기 기분 어때? 라고 물으면 응, 좋아라고 대답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뭔가 찜찜합니다. 자식들한테도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피니 쿠커 박사팀은 퇴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퇴직 후 1년 내에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 사람이 무려 73%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혼란의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보다 심리적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시면 영국 런던 대학교의 앤드루 스턴 교수는
퇴직 후 심리적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44% 감소했습니다. 전접두엽의 영역은 의사결정, 목표 설정,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신체적으로도 나라는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 퇴직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자신의 직업을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퇴직 후 2년 내에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비율이 62%였습니다. 반대로 직업을 하나의 역할일 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비율이 17%였습니다. 같은 퇴직이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성격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이미 그 사회적 역할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이 당신을 규정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회사에서 저 직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당신의 뇌는 혼란합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동안 만들어온 신경회로가 있는데 그걸 급격히 없애려니까 자동으로 무능감이 생기는 거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이 자꾸 느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해야 할 일을 알지만 그걸 하는 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시작하기가 어렵고 아내의 말에 대답이 느려지고 자식이 뭔가 묻는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끝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을 때의 삶이 진정한 삶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혼란은 당신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인으로서의 외장을 벗어내고 벗겨진 내 모습을 처음으로 직시하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없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동안 일하느라 그 질문을 미뤄두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천천히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안하고 어둡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신경회로를 다시 짓는 중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 시간을 낭비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바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빨리 답을 찾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감이나 불안감은 당신을 낙오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재설정, 24시간 함께 지내기,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당신도 일어났으니 아내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도 아내를 봅니다. 밥을 먹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는데 아내도 당신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켭니다. 아내가 날씨 좋네라고 말합니다. 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직장 다닐 땐 자기 전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일 얘기하고 피곤해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주말이 오면 그나마 얘기를 나누려 했는데 어디 가야 하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아내와 눈이 자꾸 마주칩니다.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들립니다. 전에는 못 들었던 아내의 습관들이 눈에 띕니다. 밥을 먹을 때 자꾸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휴대폰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당신을 자꾸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가끔 당신을 보는 눈빛이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아내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표정을 봅니다. 당신이 한숨을 쉬면 뭐해?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밖에 나갔다 오면 어디 다녀왔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건 관심인가요? 간섭인가요? 자식들이 집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당신과 아내도 어색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고 뭔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예전처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셔도 무게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한테 너 아버지 좀 봐줘라는 시선을 보냅니다. 이런 게 정상인 건가요?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요?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잔 윌리엄스 박사팀이 퇴직자 가정의 부부관계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 동안 부부간 상호작용이 하루에 평균 340분, 약 5시간 40분에서 450분, 약 7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입니다. 그 연구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분류된 대화는 실제로는 24%만 증가했는데 불편한 침묵은 67%나 증가했습니다. 즉, 함께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편하게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부부치료 전문가 하리 셀리그만 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퇴직 후 첫 1년 이내에 부부간 갈등이 증가한 경우가 무려 58%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돈 문제나 자식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꾸 눈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43%였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프록시미티 스트레스, 즉 가까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에 7시간 이상 함께 있을 때 뇌의 편도체 활동이 52% 증가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위협 감지와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당신과 아내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당신이 아내를 자꾸 피하고 싶거나 아내의 말이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당신들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의 뇌가 그 거리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내를 하루에 몇 시간만 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당신도 신경 쓸 여유가 있었고 아내도 당신에게 모든 걸 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모든 습관, 모든 표정, 모든 한숨이 아내에게 보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적응 문제입니다. 당신도 아내도 이 거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이 자꾸 어색한 부부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이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되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스페인의 철학자 루이스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함께 있으면 결국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닮아가거나 아니면 서로 멀어진다. 이 말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선택의 자유에 관한 말입니다. 당신과 아내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거리를 견디며 새로운 방식의 함께함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영역으로 물러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앞으로의 부부 관계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내와의 시간이 불편하다고 해서 당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근 30여 년을 아내와 살아왔고 그 시간 동안 당신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의 거리 속에서 사랑을 표현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거리를 찾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밥 후의 시간은 따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의 소파 시간을 아내가 존중해야 하고 아내의 정리 시간을 당신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어색하게 느끼는 건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 퇴직한 지 3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침 산책 후 우연히 엘리베이터의 공지란에서 퇴직자 커피 모임이라는 공지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공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보다가 말합니다. 자기 한번 가봐. 당신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낯선 사람들과 뭘 나눌까 싶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자꾸 권합니다. 그냥 한번 가봐.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깨달았어요. 아내도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드디어 가기로 한 날입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당신처럼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한 분이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아, 처음 오신 분이시네요. 저희도 처음엔 다 어색했답니다. 그 말에 뭔가 마음이 풀렸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재미가 느껴집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고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분은 손자 얘기로 한참을 웃었고 또 다른 분은 당신의 말에 자기도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한 분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와요. 우리가 기다리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 박사가 주도한 성인 발전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연구는 1938년부터 80년 이상 계속된 초장기 추적 연구입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퇴직 후 행복도와 건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관계였어요. 구체적으로는 퇴직 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7.5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길다가 아니라 7.5년이에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호주 플린더스 대학의 샘 비라 교수가 퇴직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뇌 활동을 연구했어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적은 퇴직자들의 뇌에서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의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될 때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퇴직자들의 뇌에서는 이 부분의 활동이 정상 수준이었고 대신 사회 두뇌라고 불리는 부분의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퇴직 후 처음 1년 동안 새로운 사회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우울증 진단 비율이 12%였습니다. 반대로 기존 관계만 유지한 사람들은 31%였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이 약 60%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건 당신이 외로운 성격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신경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약 30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 적응해 왔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말을 나누고 뭔가를 함께 해결했죠. 당신의 사회 두뇌는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 자극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만날 사람이 없고 할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뭘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계속 자신의 불안감, 공허감, 미안함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은 멀쩡한데 행동이 자꾸 축소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누구를 만날까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뇌가 그 자극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의 뇌는 급격히 변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퇴직자라면 그건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공동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답기 위해서는 당신을 반영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새로운 거울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다면 그건 당신이 사교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중일 뿐입니다. 그 과정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한두 번 견디고 나면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아, 나도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걸?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당신은 더 이상 혼자 당신의 생각 속에서 맴돌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과 차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작은 관계가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채웁니다. 다음 주에 그 커피 모임 커뮤니티에 다시 간다면 당신은 이미 그 모임에서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임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군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2의 인생 설계, 목표 없는 자유의 역설. 퇴직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당신은 이제 일상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해졌고 아내와의 시간도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커피 모임도 가고 때론 친구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뭔가 허합니다. 당신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내일은 뭘 하지? 모레는? 다음 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일 할 일이 자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회의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해야 할 업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집니다. 모든 게 자유입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도 되고 11시에 일어나도 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어도 되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도 됩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뭐 하고 싶은데? 당신은 답합니다. 글쎄, 모르겠어.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일만 했잖아. 이제 다른 것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자식이 집에 오면 당신을 봅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당신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냥 쉬고 있지. 하지만 쉰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정말 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놀고만 있는 건지, 이게 맞는 인생인지 아니면 뭔가 빠진 인생인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에밀리 프로토시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퇴직자들의 삶의 목표와 신체 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퇴직자들의 평균 수명이 목표 없는 퇴직자들보다 무려 8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이 삶의 목적과 뇌의 도파민 수준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도파민은 동기, 성취감, 쾌감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꾸준히 분비되었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도파민 수치가 5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목표가 없을 때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무기력해진다는 뜻이에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브래드 스타인버그 교수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의 뇌 변화를 추적했어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의 경우 뇌의 목표 중추 부분의 활동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의 활동이 63%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감은 자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자유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표 없는 자유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30년을 목표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 목표는 회사에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건 당신에게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외적 목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아직 당신 자신의 목표를 만들지 못했을 뿐입니다.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에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는 것. 이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서 당신의 욕망을 억눌러온 습관 때문에 이제 그 욕망이 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주어진 목표가 없다. 하지만 목표는 삶을 만든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삶 자체는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삶에 목표를 부여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감은 당신이 아직 그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 자신의 목표를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건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거창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도서관에 가자, 손자와 시간을 보내자,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자, 이런 작은 목표들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그런 작은 목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시간이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구나. 당신이 느끼는 자유는 무겁지만 그 무게 속에서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빨리빨라 살아왔거든요. 퇴직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서 있는 당신.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정체성의 혼란, 가족과의 어색함, 외로움, 목표의 부재,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틀을 벗어나 당신만의 삶을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직업이 아니었다는 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당신을 정의한다는 걸, 당신이 한 선택들, 당신이 나눈 말들, 당신이 취한 행동들이 당신을 만든다는 걸,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60대, 70대, 80대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지금이 당신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당신이 조금씩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00개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게 해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